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이제 닳아가지고 다시 끼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인민연장 내용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유럽에서 이제 최초의 노동자 대규모 정치운동이었다는 거. 그다음 경제적으로 자유방임주의 확립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공물법하고 그 당시 이제 공물법 폐지하고 항해조약 폐지하고 뭐 동인도에서의 특검 폐지하고 특히 이제 기억할 게 뭐냐 공물법 폐지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선거법 개정 결과 1차 선거법 개정 결과 이제 산업자본가들이 진출했잖아요. 그래갖고 산업자본가들이 진출함으로써 이들이 공물법 폐지를 주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폐지함으로써 곡물 수입에 대한 보호관세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료나 공업제품의 보호관세 다 폐지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냐면 다른 국가들은 그 여러 가지 보호관세 정책들을 했죠. 영국 외에 뭐 미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를 했는데 영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했냐? 자유무역주의. 자유무역 제재를 내서도 보호관세 같은 걸 이제 계속 폐지하는 그런 정책도 계속 유지했다. 이게 예전에 제국주의 통상정책과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제 또 그 공장법과 노동 입법 해갖고 1차 공장법, 2차 공장법 등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동조건 개선 해갖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복지국가 개념 같은 것들을 이제, 도입을 했죠. 영국과 이제 독일이 이제 복지국가, 복지정책들을 실시했다. 1차 생 이전에부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 9번 한번 볼게요, 9번. 자, 이거 다음은, 최 교사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제시한, 이게 잘못됐네. 그 다음은 최 교사의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거 고쳐주세요. 예. 학생들에게 제시한 연표이다. 이 연표의 명칭을 써보고, 이 연표에 이용한 점을 두 가지 제시해 보시오. 그리고 이때 최 교사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연표는 딱 보니까 어디 연표예요? 많이 봤죠? 가계 연표, 나의 연표예요. 근데 이제 녹색책 연표가 아니라 이건 제가 이제 어디에서 뺏겨왔냐면, 임농책인가 동양책에 그 똑같은 연표가 이렇게 관련돼가지고, 거기에서 약간 이제 편집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유용한 점 뭐야? 사회 변화가 자신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고, 학생들은 사회와 자신의 삶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판단력과 사회의식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사회 한 구성이나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다. 녹색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쭉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 교사가 지도할 점은 연표에 넣어야 할 중요한 사건이 어떤 종류인 것을 교사가 지도할 수 있다. 이것도 그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그 연표를 볼게요. 역사 연표. 역사 연표는 이제 역사 지도와 이제 자주 나오는 건데, 한동안 또 안 나오더라고, 이게요. 14년도에 한번 나왔다가 15, 16, 17년에 이제 깜깜무소식인데,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3년 지났으니까. 예. 자, 역사 연표를 보면, 그 유형을 좀 기억을 해두시죠. 종합연표, 분야별 연표, 사회기능연표, 문제연표, 국가나 주제별 연표, 인물연표 있는데, 그 중에 좀 애용할 것이 뭐냐, 단원연표예요. 이 단원연표는 뭐냐면, 교과서 보면 그 단원에 딱 들어가기 전에 그 단원의 총체적인 그 모습들을 연표화시켜갖고 제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해당 단원이 다뤄야 할 사건들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중요한 단원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요. 단원에서 다루는 역사 사실에 따라 연표 내용이 분야별 연표 또는 사회기능 연표이 되고, 그렇지만 실제 학교 수업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럼 구성 형식에서 이제 일반적 구성이 있고 해설 연표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12년 기출의 해설 연표예요. 이것도 암기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역사 사건의 발생 시기와 그 사건 내용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사건 서술되어 있는 책의 쪽수를 표시하고, 뒤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이렇게 해갖고 이제 구성된 책이 그 해설 연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쭉 넘어가갖고 연표 활용 방법에서, 건반연표, 단원연표, 연표 제작, 백연표, 나열연표, 가계연표 있는데 그 중에 백연표도 외워두셔야죠.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백지도처럼 그 연표 내용이 없고 전체 틀만 형식만 가르쳐줘. 알려주고 그걸 누가 채워나가는 거죠?
학생들이 채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형성평가용, 정리용,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나의원표, 가계원표는 학생이 직접 제작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유용한 점을 적어 놓은 거, 요거 이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넘버링 5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전반적인 유용한 점이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 쓸 때 지금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는 거죠? 문제에서? 나의원표, 가계원표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요거의 유용한 점을 쓰라고 했는데 전반적인 유용한 점을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려요. 예. 요게 한정돼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한정돼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가 어떤 방향에서 문제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예. 자, 그러면 이 유용한 점도 외워두셔야죠. 뭐 연표학습의 유용한 점 그냥 전반 쓰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역사적 사실의 행적인 연관성과 인과관계를 추출하고 비교학습에 접합하고 개괄적 흐름을 이해하거나 수업 내용을 정리 종합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역사적 사실을 개통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감정이입 단계로 넘어가죠. 자, 감정이입 단계는 이제 감정이입 부분에서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 한 3번 정도 나왔던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감정이입 단계는 일반적인 감정이입 단계가 있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감정이입 단계가 있죠.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감정이입, 실제 생활 이제 학교 성장에서 이제 했던 감정이입 단계인데, 저희 이걸 이제 보려면 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그 8페이지에 보면 감정이입 단계에서 5가지가 나오죠. 결함 있는 과거, 그 다음에 고정관념의 단계, 일상적 감정이입,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제한된 맥락적 감정이입, 맥락적 감정이입.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일상적 감정이입과 맥락적 감정이입.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 맥락적 감정이입이죠. 역사적 감정이입. 그래서 나올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예문이 주어지고 그걸 적용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자, 먼저 이제 일상적 고정관념 단계는 과거의 모든 행위를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이해하고 간섭적 적용하는, 해석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고정관념 단계야.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보지도 않고 그냥 예전에 알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입견을. 근데 일상적 감정이입은 일단 봤어. 현재 상식적인 수준에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있는데 잘못하면 시대착오적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과거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지금의 시점에서 보편적 특정한 시점에서만 이해하려고 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상적 감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역사학습에서는 좀 필요해요. 왜냐면 역사를 접근할 때 처음부터 맥락적 감정이입을 접근하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 그 때문에 가독이로서 뭐죠? 이런 일상적 감정이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의 선지식이나 익숙한 경험을 끌어가지고 감정이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 감정이입은 학습상 필요한 거야. 학습상.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맥락적 감정이입. 그래갖고 이제 증거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과거와 상황의 행위적 상황을 성향을 고려해서 과거의 제도나 행위자의 의도, 목적, 가치 등을 이해하는 역사적 기능이다. 그래서 공감이나 동의시가 구분되고 사회과학적 감정이입과 미학적 감정이입하고 또 다르다. 그 미학적 감정이입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동일시죠. 문학 작품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나의 감정 상태를 동일시 여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회과학적 감정이입은 총체론과 부분론 있죠. 요거는 어디일까요? 총체론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적 감정이입에서 내면을 파악할 때 감정이입을 전체적으로 봐요. 절대적으로 봐. 근데 역사적 감정이입은 부분론이죠. 감정이입은 내면을 파악할 때 한 가지 부분이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 신념이나 가치들은 다 고려해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요와 또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후제와 관련돼서 한번 파란 책인가 녹색, 파란 책이나 남색 책에 내용이 있거든요. 기후제 연관시켜갖고, 요것도 좀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서 찾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 영리와 철수에 대한 내용이다. 읽고 나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기독교 탄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기독교를 제일 탄압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죠. 그래서 디오클라티누스 황제가 이제 왜 기독교 탄압을 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철수가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권력자가 자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탄압하잖아. 권력자의 행포라 생각해. 자, 그럼 지금 입장에서 쭉 얘기한 거죠. 지금도 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이제 감정이, 이 학생의 감정이면 어떤 감정이죠? 일상적 감정이죠. 그래서 일상적 감정의 이해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역사적 행위를 특정 상황과 관련된 증거에 비춰서 이해한다. 자, 근데 이제 니은은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 로마의 정통신을 숭배를 거부했고, 그 로마 신이 분노해서 로마의 위기를 빠뜨렸다고 디오클라티누스가 생각했기 때문에 탄압한 거다. 그러면 이건 과거인의 입장에서 쭉 맥락적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맥락적 역사적 감정이입을 쓰시면 돼요. 그 역사적 행위를 당시 사람들의 관점이나 상황에 비춰 이해하고 상황을 맥락적 이해하는 동시에 그 과거 사람들의 내면을 고려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인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사료에 비춰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 단계가 교수학습 필요한 거. 일상적 감정이입.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선지식이나 익숙한 경험에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점이 5개념이 많아요. 5개념. 내러티브 같은 것도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데 5개념이 많아. 자, 그 다음에 11번과 관련된 문제는 뭐냐면 그 왕만과 관련된 거예요. 왕만과 관련된 문제도 2번 정도 나왔죠. 그래서 한번 또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것도 14년에 나왔다가 이제 한 3, 4년 지났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됐는데, 자, 왕망의 개혁 내용들 좀 기억을 이제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 피시냐면요. 이런 왕망을 제가 시켜놓지 않았네. 중요한 거는. 내용만 좀 할게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왕망은 이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무력이 아니라 뭘 통해서 했죠? 선양을 해서 했다. 그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대개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방법. 그러니까 혈통이 바뀔 때 역성문의 2가지 방법이 방벌과 그 다음에 선양인데, 방벌은 뭐죠? 무력이고, 선양은 뭐예요? 그 예전에 요순이 이제 하는 것처럼 왕위를 황제를 자기가 물려나는 거야. 근데 실제 물려나는 것보다는 강제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반대자들의 반발을 좀 무마시키는 그런 정책들이었고, 이 선양과 관련돼갖고 이제 뒤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왕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주, 써먹던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왕망의 개혁은 중국 역사가 아주 혁명적이었고, 이 사람은 이제 왕망이 있었던 시대는 호족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호족들 견제에 2가지 정책들을 실시했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 하나가 뭐야? 왕전제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노비 매매 금지. 이런 걸 한 거야. 노비제는 폐지하지 않고, 매매를 금지시키고, 왕전제는 토지 소유를 상한선을 정해갖고, 그 상한선을 넘어가면 이제 친척들에게 이제 뭐냐면, 분배해주는, 그리고 장차 나가서 토지 국유화를 이제, 도모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실시했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기획과 관련돼갖고 이제 왕정제의 내용을 쓰시면 돼요. 네, 왕정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의 또 특징은 뭐냐면, 그 오균이라든지 그 다음 육간제도처럼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경제에 간섭하는 정책이야. 그러니까 유교의 그 전형적인 그 정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 사람 유교를 내세웠지만 실제 이런 정책들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법과 정책과 관련돼 있어. 예. 그래서 이제 한무제 그 앞에 있는 상황하고 또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오군과 육간제도를 실시했다. 그래서 오군은 이제 장안, 낭양, 한남, 임치, 완, 선도 같은 주요 도시에 오군 사시사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상곡 관리나 세금 징수, 물가 통제 이런 것들을 직접 담당하도록 했고요. 육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소금, 철, 술, 화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독점경에 전매제를 했다. 그래서 앞에 한무제 정책을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군주 평수법, 육가는 이제 전매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그 왕망의 외교 정책 관련된 내용 있죠? 이것도 좀 암기해 두세요. 외교 정책 관련된 부분도.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보세요. 토지개혁과 관련된 내용. 북한의 토지개혁과, 그 다음에, 남한의 토지개혁. 비교하는 문제가 예전에 02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응용해서 냈는데, 자, 다음 북한의 토지개혁의 한계를 기획을 고려해서 말해보고, 당시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응한 미국 경제정책을 서술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구체적인 보상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의 토지개혁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 한 가지 제시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북한의 토지개혁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했어요. 이미 인민위원회부터. 예. 그래갖고 1946년부터 이제 있는데, 그 북한의 이제 토지개혁 특징은 뭐냐면, 분배해주는 거죠. 어떤 식으로 분배해줘요? 중소농민이나 친일파들 토지를 다 몰수해가지고, 분배해줘. 무상 몰수를 하는 거죠. 무상 분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배를 하는데 주의할 것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주냐면, 경작권을 주는 거야. 이용권을 주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한계는 뭐냐면 한계는 소유권 분배가 아니라 경작권 분배이기 때문에 매매, 소작, 그다음 저당이 금지돼 있어. 매매, 소작, 저당, 뭐 양도 이런 것들이 다 금지돼 있다. 이거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소련도 이렇게 이제 토지 개혁을 할 때 초창기 때는 경작권을 주는 방식이야.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되면 지지를 확보하면 그 다음 단계 뭐야? 농장화 시켜버리죠. 집단화 시키고 소유권 뺏고 경제권 뺏고 경제권 뺏으면 이제 집단화 시키고 이런 이제 방식으로 넘어가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니은의 이제 남한의 토지의 보상 방법. 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지주도의 지가 증권을 발급해서 농지의 1년 수확의 150%를 5년 동안 나눠서 분할로 보상하는 거야. 근데 이들 따라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5년 동안 주는 거야.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몰라 이것도. 그러니까 지가증권을 채권시장에 갖다 팔아요. 예. 그래서 이제 쌍가로 갖다 팔겠죠. 그 주로 이제 증권을 매수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산업자본가들이 매수해. 자본가들이. 그래서 이들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 거야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농업자본이 산업자본 전환은 많지만 농업자본가가 산업자본가로 전환되지는 않아요. 이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토지 제2차 산업 농업혁명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젠틀 계층들이 산업자본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런 양상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남한의 토지 가격에서 일어났던 문제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점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농지 개혁하기 전에 적지 않은 지주들이 이미 땅을 팔았다. 왜냐면 이게 질질 끌었어.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미군 정부터 해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쭉 끌었던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상환 방법 환물납으로 정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격신한 당시 농민층이 심각하게 가중시켰다. 이런 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환물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게 그 토지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질질 끌다가 뭐가 터졌죠? 6.25 전쟁이 터졌죠. 그 6.25 전쟁이 그래서 실제 한 게 6.25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약간 마무리된 51년 정도 넘어가서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당시 지폐가 가치가 없었어. 한들이 막 뛰어서. 그래서 정부가 뭘로 받았냐? 헌물나고 받았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하나 놓친 게 있네. 거기에 이제 그 북한의 토지 개혁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 경제 조치가 뭐였냐? 정책이 뭐였냐? 이거는 신안공사를 해체하고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했죠. 미군정이. 그래서 이제 소유농지 최대 2종국까지 소작농을 분배했다. 이때 소유농지라는 거는 뭐냐면 그 당시 적산들 있죠. 미군정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이 내다버리는 적산들을 분배했는데 여기에 한 80% 70% 분배했고 나머지 한 20, 30%는 누구한테 넘겼어요? 이승만 정부 때 넘겼죠. 그래서 또 분배하고. 그래서 전체 농지를 다 분배한 거 아니고 미 군정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들만 한정돼서 토지 개혁을 했다. 소작료를 낮춰주고. 그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한민당이 반대했죠. 네, 토지 개혁법을 하니까 한민당이 너무 반대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승만 정부는 넘긴 거야 그냥.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보충 페이지의 9페이지에 미군정 농지 시기 때 와 이승만 토지 개혁 관련된 부분들이 정리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자, 미군정 시대 때 이제 기속재산이라는 게 있었죠. 적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그래서 기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죠? 특수 그 목적 회사였던 신한공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신한공사를 만들어갖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 국고재산, 공유재산 같은 것들을 이제 처지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토지 개혁하니까 그게 이제 그 남한도 해야 되겠다. 왜냐면 북한이 토지 개혁하는데 남한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남한 내 사회주의 세력들이 농촌 내에
확대시킬 수 있겠죠.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기속 농지만 한정돼갖고 처분을 했죠. 그때 이제 신안공사를 해체시키고 뭘 설치했죠?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했어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승만 정부의 이제 토지개혁 보면 목적은 뭐 농지들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고 농가 경제 자립, 농업생산 증진, 농민 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 균형발전. 이거 외워두세요. 이것도 쓰다고 진짜 나올 수가 있어. 이런 문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준과 관련돼 갖고 한번 북한의 토지개혁과 관련돼 갖고 그 비교해서 문제 나왔죠. 그래서 삼정보 이상 소유는 대지주인데 국가가 유상몰수하고 소장은 유상분배한데 북한의 토지개혁은 5정보 이상의 중소지주 7.18 대상으로 가서 그 무상몰수 무상분배인데 아까 소유권 인정이 아니라 경작권 부여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상환방법도 지주의 보상액이 1.5배 1년 단위도 이제 생산량 기준으로 농민 상황이 1.25배야. 그럼 0.25배는 누가 하는 거야? 정부 재정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는 국회안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통과시켰지만 실제로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법을 고쳐갖고 정부안대로 1.5배 해가지고 상환액과 보상액을 동일하게 해가지고 통과시켰지만 이거조차도 이제 6.25 전쟁 때 제대로 안 돼가지고 6.25 전쟁이 마무리된 거의 1951년 말 정도에 이제 실시한 거죠. 자, 거기 한 개 좀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삼정보 3헥타르 이상의 지주 토지들은 소작에서 강매 형상이 일어났고 이미 이제 그 예전부터 미군정 시대부터 토지개혁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매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지주개체 사장 강매에 따른 경제 부담과 유상 분배에 따른 빈농 때문에 자기 소유 농지를 방매하고 그 뭐냐면 그냥 내버려두고 분홍이 다시 이를 경변하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고 그다음 근대적 농민적 토지 소유는 농민적 분화와 자본과 차징력 형성 등 농업자본주의를 가져오지 못했다. 왜냐면 영세농이 계속 있었죠. 이게 농민들이 영세를 하다 보니까 기계화나 집단화가 안 되는 거야. 넓은 강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처럼 이게 이제 큰 영도포 같은 이제 땅들 정도 가는 사람이 기계해갖고 막 트랙터로 해가지고 농사 짓고 비행기에서 씨 뿌리고 그런 장면은 안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도 토지개혁을 할 때 농민들 다 나눠줬어. 근데 얼마나 많아 인구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세농이야.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 노동력으로 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민공사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의도 외워두세요. 그냥 사회적 지배계급 지주가 사라지고 상당수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가지고 직접 농사를 경작하게 되죠. 지금 지주는 없지만 뭐는 있어요. 건물주는 계속 있죠. 그래서 이름만 바뀔 뿐인데 자, 그냥 토지자본이 상업자본이나 산업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농지 소유를 둘러싸고 이제 소작인과 지주 사이에 소작쟁이가 이제 불식되고 등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말다 보니까 요즘에는 농사를 소작인이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짓냐면 농협이 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농촌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다 그 할머니들 많잖아요. 젊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지어주냐면 소유권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그 농협이 대신 지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생산량의 반은 농협이 했고 반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주고 이런 식의 이제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판 그 소작인들 농협이에요. 지금 농협. 그래서 농사를 안 짓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도 농협이 짓다 보니까 이제 강작이 되는 거죠.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동서교육록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동서교육록과 관련된 내용들 예전에 한 두세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09년 기출문제 이제 약간 응용해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1페이지 보세요. 예. 그 11페이지 보면 동서교역로가 보이죠.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그래서 초원길과 비단길, 바닷길을 통해서 어떤
물자들이 교류를 했고, 그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지,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총원길은 최초로 이제 개척한 길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교류 내용을 보면 스키타인드의 청동기 문화, 오후의 중국 침입, 그 다음에 이제 훈족의 서진, 바투의 유럽 원종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 문제 루브르키, 예, 그 루브르키 그 여행기 같은 것들 썼죠. 그 다음에 비단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록길 통행세가 가중되니까 서역사형도 개척했고 나중에 장건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주로 여기에서 많이 이제 그 교류가 있어요. 서방으로부터는 중국의 비단, 그다음 칠기, 하약, 나침판, 제리술이 서방에 전파됐고 중국에 유입된 것도 많죠. 헬레니즘, 이단 문명, 뭐 불교, 이슬람교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공군력 기초가 관련되었고 이제 해초 같은 게 인도의 바닷길을 통해서 입국했고 나중에 중국의 비단길을 통해서 귀국했죠. 버퍼는 불국기라는 걸 썼는데 인도의 비단길 입국해서 중국의 바닷길을 귀국하고. 예. 그다음 바닷길은 이제 그 밑에 교류 내용들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불교와 신도교가 동남아시아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문화의 동남아시아 전파, 정하의 대의 원종로, 마르코 폴로의 기국길에 사용했고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안돈이라는 그 로마 황제가 이 바닷길을 이용해서 중국 후한 황제에게 조공을 지었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이때 이제 안돈 누구냐? 안토니우스 피우스라는 사람도 있는데 되게 보면 다 찾아보니까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 황제더라고요. 예. 왜냐면 안토니우스라는 그 가문은 오연제 때 자기가 이제 양자로 삼아갖고 황제에게 넘겨줬잖아요. 황제진을 넘겨줬잖아요. 그때 양자에게 삼을 때 줬던 그 성이 뭐냐면 안토니우스예요. 예. 그래서 그 안토니우스를 한자로 적으면 안돈이 되는 거예요. 안돈. 자, 그 다음에 영창시대 때 성교사 입국 경로, 마테오 니치가 대표적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거기에 가와나에 들어갈 저서를 쓰라. 그리고, 그러면 이제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이제 받은, 루브르크인데, 이 사람이 1254년에 몽골 제국 수도였던 칼라코너에 방문하고 몽케칸을 만나죠. 그래서 몽케칸을 만나고, 거기에 자세한 기록을 한 그 책이 그 유명한 뭐죠? 그 사람 이름만 좀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루브르크 여행기 이렇게 쓰시면 돼요. 루브르크 여행기라고 쓰시면 되고요. 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승려 해초는 인도에 가서 10년 동안 불교 성지를 순례하고 오천축을 방문한 뒤 천축국은 이제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 가서 역경 사업을 심쓰면서 쭉 있는데 이때 쓴 여행기가 그 유명한 왕호 천축국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천축국을 가서 온 보고 들은 것들 적어 놓은 거야. 이거는 이제 원래 발견되지 있지 않다가 나중에 페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서양인 중에 이제 뭐냐면 둥항 문서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둥항 아시죠? 이 둥항에 석군 있는 문서들을 이제 연구하다가 불경의 뒤편에 적혀 있는 내용을 우연찮게 발견한 거야. 그래서 왕호천축 국전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이걸 제가 왜 여기서 문제 신었냐면, 예전 공군력 기출문제 나왔지만, 14년에 역교동 문제에서도 잠깐 언급돼 있었어요. 그 예문 내용 잘 보면, 그 내용이 또 한 번, 다음에 또 기출에 언젠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는 동주사 승려 버펀이 이제 399년 인도에 가서 이제 불국기를 남겼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기획과 교육력에 관련된 춘추 전국시대 때 중국에 영향을 줬던 것들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 루브르크 여행길 할 때, 루브르크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뭐죠? 초원길이죠. 춘추 전국시대 기마전술이나 전국식 동기, 장식품, 철기 문화에 영향을 줬다. 흑요술이나 이제 북방 그 민족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한무제 때, 니은과 관련된 교육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사적 조치를 쓰시오. 자, 동진의 버폰이 인도로 가기 위해서 무슨 길을 이용했죠? 비단길을 이용했죠. 그러니까 비단길 군사 조치를 쓰시면 되는데 이강길 파견해서 파메돈 공을 넘어서 투르키스탄 지역에 있었던 대한 페르가나를 이제 정복하고 거기 하늘만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서역을 제압을 했어. 그 왜 서역을 원정했을까요? 네? 그 홍로족을 제압하기 위한 거야. 왜냐면 홍로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북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뭐야? 금융지에 들어가잖아. 자금줄 끊잖아. 제일 좋은 게 경제줄을 끊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조용하고 있죠, 지금. 끽스 못하고 있잖아. 예.
그래서 이제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최고라고 그 미국이 이제 그 하는 게 뭐냐 군사적 조치로서 이제 한번 그 폭격기 한번 날려주고 그 다음에 자금줄을 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통해서 홍로를 압박해서 약화시키려는 그런 정책들을 펴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14번 문제 볼게요. 자, 14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로마의 시민권과 관련된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세계 대제국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시민권 정책들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통치 제도의 특징도 이제 같이 있어요. 몇 페이지 표 보시냐면요. 12페이지 표 보세요. 자, 로마가 이제 그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도시 국가들과 싸우면서 또 동맹도 맺고 그랬는데, 이탈리아가 이제 반도 통일기에는 도시 국가끼리 동맹을 맺어요. 근데 동맹을 맺을 때 특징이 뭐냐면, 다른 도시 국가끼리는 못 맺게 해. 자기만 맺도록 해요. 그리고 동맹을 맺고 나서 동맹시로부터 일정한 공유지를 받아요. 공유지를.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자치도시, 동맹도시, 그 다음에, 자치도시, 이제 동맹도시, 신민도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그래서 라티움 지역의 자치도시는 납세 및 번역의 의무. 그래서 라틴 시민권을 받고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받아요. 자치도시에서. 그래서 라티움이라는 것은 로마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라틴 시민권, 라틴족에게 원래 줬던 시민권인데 나중에는 라틴족 외에도 다른 이탈리아인들이나 이민족들이 줬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만 미국의 영주권 개념이나 보시면 돼요. 시민권 얻기 이전에. 그다음에 동맹도시 같은 경우에는 로마 라틴 시민권 없고요. 대신 이탈리아 동맹시 시민권 있고 이탈리아 반도에 거주하는 라틴족이 아닌 다른 이민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동맹관계 전쟁 때 번역의 의무나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피정무에 부과된 세금을 면제받고 신민도시는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들이 로마인을 개척한 도시들이야. 그럼 얘네들은 뭘 받겠어요? 로마인들 후손이니까 로마 시민권을 받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와 신민도시 자치도시 관계 보면 아까 지만 분할 통치죠? 개별적인 도시국가끼리는 뭐냐면 동맹을 맺어요. 못 맺어. 근데 로마만 맺어야 돼. 그런 식으로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신민도시와 자치도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죠. 그래서 자유교육을 보장해주고, 자치적 운영해주고, 통상권과 통원권을 하고, 그 다음 로마 시민권도,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업적에 따라 개방도 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시민권을 분배하고, 개방함으로써, 그 당시 다른 이민족이나 다른 도시들의 힘들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로마가 이제 세계제국으로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이탈리아 반도를 통해서는 이런 정책을 했지만 이탈리아 반도 넘어가는 지중해 정복기나 다른 형태로 할 때는 자기가 직접 통치를 하게 돼요. 신미지처럼. 그래서 이제 총독을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자,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은 보면 자, 로마 시민권은 이제 그리스 신민도시와 달리 그리스와 달리 이제 피정부에게 시민권을 이제 개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권, 라틴 시민권,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로마 시민권은 완전한 시민권이야. 근데 라틴 시민권은 미국의 영주권하고 좀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라틴 지역에서 부과했다가 이제 확대되죠. 이게 그래서 그 권한을 보면 통상권, 통원권,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있을 경우에 트레우스 투표권을 갖고 있어. 평민에. 그래서 반 참정권을 갖고 있는 거야. 완전한 참정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장기 영주하면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한 20년, 30년 있으면 뭐 시민권 부여하든지. 그 다음에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미국 군인으로 가면 뭐예요? 시민권이 주어지잖아요. 네, 이런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있고, 근데 칼라칼라항제 때 로마 시민권을 모든 사람들이 확대했죠. 그러면서 이제 라틴 시민권의 의미가 없고요. 이탈리아라는 건 뭐냐, 이탈리아 동맹도시 시민권은 뭐냐면, 이탈리아는 뭐냐면 이제 로마가 아닌 이탈리아 반도 사람들 이탈리안이라고 불렸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줬던 거야. 주로 이제 라틴족이 아닌 이탈리아 반도의 이민족들에게 줬던 시민권인데, 이것을 이제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진화 못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냥, 그 당시 노마 시민권을 줘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그 다음 시민권 정책에 의해 에워두셔야죠.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 및 영토 확대에 기여했고, 그 다음에 정복민과 피정복민의 대립을 해소해줬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14번을 보면, 다음 사를 읽고 답사문에 따라 답을 작성해 보시오. 자료 A번에 이제 시민권이 쭉 있죠? 그 다음 자료 B번이 이탈리아인은, 근데, 요때 이탈리아인은 어디를 말한다? 이탈리아 반도하는 거주하는 시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료 A에 보이는 로마 제국의 통치 방법 시의 특징을 두 자리나 쓰시오. 자, 시민권을 받고 쭉 있는데, 이걸 보면, 피정복민의 도시의 부족에 대해 상당 영토를 로마에 병합하고 개별적으로 조약을 맺어 분할 통치했다. 조건을 날리는 조약을 개별적으로 맺고 자치를 허용했다.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좀 알아볼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영토를 일정하게 병합을 해야 돼요. 병합을. 그래갖고 이제 그라쿠스 형제 개혁 때 이제 그 누구예요? 가이우스죠. 그 동생. 그 개혁 중에 뭐냐면 이 사람이 실패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의 이탈리아 그 동맹 시민들이 그 뭐예요? 그 노마 시민권 달라니까 그냥 주려고 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왜냐 주면 노마가 가지고 공유지를 다시 줘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계약 그 조약을 맺을 때 이제 그 동맹시로부터 받은 그 조약 그 땅들을 이미 이제 뭐냐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야. 이 사람 노마 시민권자니까. 그러면 그 공유지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국가가 가지고 있지 않고 누가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그 부유한 자들, 노비레스나 에키테스 계층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들고 일어난 거지. 자기 토지를 반납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 하여튼 자, 그 다음에 기억의 효과. 아까 내가 것처럼 이제 유의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로마시 자책 확대, 식민시 건설, 그리고 자치권 수반은 동맹관계 형성 등의 방법을 통해서 그 정복과 피정복에 대해 오는 대립을 해소하면서 이탈리아 전체의 학관 지배권을 형성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료 B와 관련된 것들은 뭐와 관련된 거죠? 로마 공화정 말기 때 일어난 동맹시 전쟁, 이탈리아 전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와 이탈리아는 동일한 게 아니라, 이탈리아인들, 라틴족을 제외하고는 자기를 이탈리아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 통일할 때 국명을 로마화 하지 않았죠? 이탈리아라고 했잖아. 로마만 하면 여기만 나온 거야. 그 로마 라틴족들만.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세운 국가.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이탈리아라는 말이 이제 뭐냐면 이탈리아를 이제 대표하는 국명이 됐고,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는 말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근데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고대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탈리아는 건 로마인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탈리아 전쟁, 이탈리아 동맹시 전쟁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반란의 결과및 영향을 보면 로마는 이탈리아 동맹 도시에 로마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진압하는 데 성공했고, 로마 시민권이 전 이탈리아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너스 문제 볼게요. 자, 이 보너스 문제는 이제 1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아이고, 이것도 배열이 안 딱 있네? 편집을, 예전에는 이런 게 안 보였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1차 고사, 2차 고사 이렇게 문제를 만들다 보면, 거기 평가계 분들이, 그러니까 거기 이제 검토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맨날 이거 줄 맞추는 거 보더라고, 이렇게 쫙. 그래서 나도 보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 원래 딱 배열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삐뚤삐뚤하면 예전에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갑자기 지적받으니까 저도 이제 내면화돼갖고 보이더라고. 나중에 고쳐서 이제 올릴게요, 이거는. 자, 다음 작전을 전개했던 의병부대를 써보고 이 부대에 보여준 의병군대 기반을 한 개에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밑줄친 조약을 계기로 일어난 의병의 특징을 밑줄친 조약을 내용과 관련하여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정미 의병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잠깐 다뤄봤는데 좀 부족해갖고 의병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냈어요. 그래갖고 또 냈는데, 여기는 안 적어놨네.
자, 그러면 여기 의병부대는 이거 뭘까요? 군사적 허위가 있고가지고 이제 했던 것은, 그 유명한 뭐죠? 의병부대 13도 창해군이 이끌었던 서울진공작전이죠. 예. 그래서 13도 창해군 쓰시면 되고, 기반을 한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정리의병은 다양한 계층들이 이제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특강에 보면, 구특강에 보면, 뭐,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계급적인 차별도 없어졌다 이렇게 했지만, 여기는 좀 예외적인 거예요. 여기는, 계급적 차별이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평리의병장을 배제했죠. 신돌석이나 홍범도 같은 사람들 배제했고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리의병의 특징 앞에 밑줄친 조약과 관련돼 쓰여있죠. 정리실조약과 관련돼 갖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정리실조약에 의해 선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여 의병의 조직과 한력이 강화되고 의병 전쟁 형태로 발전되었다. 전국화시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강호개혁 때 했던 토지 조사 사업, 양전 사업과 관련한 지게 발급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 사례와 관련된 사업의 의의를 한 줄에 대해서 서술해보고, 그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기관의 명칭을 쓰시오. 그리고 밑줄친 방법을 신참 측면에서, 말해보고, 이 사업의 결과 발행한 문서의 명칭과 영향을 기술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와 관련된 건 양전사업이죠. 양전사업 의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근대 토지 소유권 확립하고 국가재정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 마련. 그러니까 지게 발급과 의의가 똑같아요. 예,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 기간인데, 요거 잘못하면 지게하면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함정을 팠죠. 처음에 이 사업을 했던 거. 그러면 이건 양지하문이야. 양지하문 하다가 나중에 지게하문 통합이 됐죠. 이건 이제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요것도 구본 신창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신창 개념이 어떻게 되어있냐. 자, 양전의 정확성을 기억해서, 토지 측량의 정확성을 기억해서 서구의 근대적 측량 기술을 이용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건 포셈도 있고, 뭐, 지도서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 사업 결과 발행한 문서의 명칭과 영향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지게. 근데 지게가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강계로 바뀌었죠? 강계로. 이렇게 2개 쓰시면 되고, 의의는 그냥 애호각을 쓰시면 이게 맨날 나오는 거잖아. 법률의 보호 아래 토지 매매가 가능하다. 뭐, 근대적 소유권이 확립됐다. 이것도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강모개혁 딱 나오면, 거의 90% 뭐가 나오냐면, 토지개혁과 관련된, 양전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전공 B로 넘어갈게요.